네, 리플 XRP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시세는 0.52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20일 지수 이동 평균과 50일 단순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두 개의 이동 평균에 대한 지지를 올바르게 잘 받아준다라면 0.68달러까지 단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 더 빠질 경우에는 0.46달러 후퇴 가능성. 그런데 지금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분위기를 봤을 때는 0.4달러대로 다시 내려간다라기보다 이제 슬슬 스멀스멀 반등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특히 리플 자체적으로 리플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특히 포텐셜한 재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세를 스멀스멀 끌어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 분위기 함께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슈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하루하루 매일 지금 연일 더해지고 있습니다. 리플 XRP 뭐 주간 차트, 월간 차트, 투윅 차트, 뭐 3윅 차트 우리가 다 짚어봤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특히 6년짜리 대칭 상하 패턴이 지금 월간 차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벌어져도 벌어질 수 있겠다. 이슈적으로 한 방만 크게 빵 나와준다라면 XRP 시세 급등 상황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게 만드는 시기인데 하필 이럴 때 의미 있는 이슈적인 재료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클리어 정션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회사는 영국 FCA의 승인을 받은 글로벌 결제 솔루션 기업인데 리플의 고객들이 이제 영국과 유럽연합에서 파운드 그리고 유로에 대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유럽 내 고객 기반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규제 승인을 받은 곳들과 이렇게 하나하나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 전폭적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점은 특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리플의 어떤 액션만 놓고 보더라도 유럽 확장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 결제 솔루션 기업인 레몬웨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스웨덴의 송금 기업 엑스바트르와도 파트너십을 이미 맺었습니다. 유럽 ODR 서비스의 확장 전략이고 이렇게 사전에 자금 조달 같은 거 그따위 거 전통 금융에서 하는 그따위 거 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송금이 가능하다. 이게 지금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모세 혈관이 확장되고 있다. 세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국 FCA 그리고 아일랜드에다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마스플라이스 신청한 거 굉장히 핫했었고 이렇게 유럽 경제 지역 전체로 이 서비스 확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거 흥미로운 지점이죠. 일단 작년 상황에 이게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을 때 그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리플이 만약에 소송 이슈가 미국에서 잘못되면 영국 쪽으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리플은 미국 기업으로서 남겠다. 소송은 끝장을 보겠다. 대법원까지 가도 상관없다. 미국에서 IPO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지금 해놓은 상황이라서 일단 유럽은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이게 지금 속도가 붙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유럽에서 지금 리플 ODR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이 ODR 서비스 사용량이 250% 증가를 했고 이렇게 리플이 유럽 안에서 다양한 여러 기업들과 각국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국경 간 결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미국에서 소송 이슈만 잘 끝나면 정말 뭐랄까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에 요즘에 대놓고 규제 이슈, XRP 현물 ETF 이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상 여론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CNBC에 출연해서 미국 암호화폐 규제법이 통과된다라면 11월 선거 이후에 규제 진전 가시화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전보다는 규제 고삐를 늦춘 거 이건 뭐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인 규제 측면의 진전은 내년까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누가 될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의 규제 명확성이라는 게 미국보다 훨씬 낫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도 바라볼 수 있겠죠.
특히나 요즘 리플 XRP, 현물 ETF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예 리플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슈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놓고 XRP ETF는 불가피하다. 내년에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XRP, 솔라나, 에이다 현물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뒤를 잇게 될 것이다. SEC가 리플의 XRP 현물 ETF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소송이 조금 더 복잡해질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 상품 출시는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다양한 상품에 노출되기를 원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거래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게 투자자들을 배려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모니카론까지 등판을 했습니다. XRP ETF는 많은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XRP와 BTC, 비트코인만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XRP가 약식 재판을 통해서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XRP 시총 상위 10위권 자산이고 일일 거래량 5위 정도가 유지되고 있다. 제도적 관심 더욱더 커질 것으로 기대를 한다. 사실 현물 ETF 출시 조건을 봤을 때 나름 갖출 건 다 갖췄어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갈링하우스에 이어서 모니카론까지 등판을 했다라는 거. 얘네 지금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상당히 재미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게리 겐슬러가 CNBC 매드머니에 출연을 했습니다. 매드머니, 짐 크레이머가 호스트잖아요. 그래서 매드머니 완전 미친놈들 생쇼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주는 프로그램인데 짐 크레이머가 정말 미친 질문을 던졌더라고요. 2주 뒤에는 스시 스왑 ETF가 출시될지도 모른다. 봉크도 자연스러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여러 토큰들이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건 당연한 거기도 하고 법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멘트를 친 겁니다. 그래서 오이씨 이거 뭐야? 사실 겐슬러의 어떤 기존의 스탠스면 개소리 집어쳐라는 멘트를 젠틀하게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톤 다운이 됐다라는 게 지금 이 적절한 정보 공개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라면 민코인도 ETF 출시가 된다라는 건가?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되게 전폭적인 해석이죠. 이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지금 스시 수압이나 봉크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겐슬러가 톤다운이 좀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하는데 톤다운을 했으면 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역시 겐슬러는 겐슬러인 게 이더리움 현물 ETF 심사 다음 단계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또 함께 던진 겁니다. 그래서 S1 승인 프로세스가 지연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건가? 뭐 이런 지금 또 궁금증을 안기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은행들의 커스터디 이슈와 관련된 친암호화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이 새끼들 진짜 진의가 뭘까 이런 고민을 우리한테 또 안겨줬는데 겐슬러까지 또 그런 스탠스에 맞춰서 이더리움 현물 ETF S1 승인 프로세스 지연될지도 몰라라는 뉘앙스를 지금 함께 던진 겁니다. 이게 말의 결이 조금 안 맞긴 하는데 아무튼 약간 딱 봐도 짐 크레이머, 게리 겐슬러 약간 미친놈들 모여가지고 헛소리하고 있는 그런 느낌 약간 뉘앙스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같은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콜드월렛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뭐 과거 FTX 사태 이후에 내 자산을 내 금고에 직접 보관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늘면서 뭐 저 역시 일부는 디센트 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은 종류가 많습니다. 뭐 당장 레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력은 저는 고만고만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무엇보다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사용 방법이. 그런데 한국 기업이다 보니까 한국어로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기술적인 블록체인 영역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점을 완화시키면서 내 금고에 내 자산을 보관한다. 이런 측면이 디센트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트래블 룰로 인해서 고액의 자산을 넣고 뺄 때 귀찮은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 디센트 월렛 뭐 한두 개 정도 가지고 계신 거는 중장기 대응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의미 있는 리스크 관리의 대응 방식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잘 가고 있어요. 겐슬러가 헛소리 하든 말든 이제 곧 3,9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잘 진행을 할 것 같고 4,000달러 재돌파 참 흥미진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단계에서 뭐 다시 3,000달러 리테스트가 단기간에 이뤄진다, 이건 조금 기우인 것 같고, 어쨌든 의미 있게 4,000달러 돌파 테스트가 이뤄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분위기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더리움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됐잖아요. 지금 6월 4일 현지 시간으로 거래 시작 첫날 거래량이 500만 달러였거든요. 이게 지금 6월 5일 하루 뒤에 3배가 늘어서 1,5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확실히 수요가 있다, 암호화폐 ETF에 대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한다, 뭐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레버리지 ETF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물 ETF가 거래가 안 된다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S1 생명 관련해서 이런 또 쭈꾸미 대가리 터지는 소리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CNBC에 나가서 던지고 있으니까 조금 웃기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네크 아주 전폭적인 리포트를 냈습니다. 이더리움이 2만 달러를 돌파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비암호화폐 금융권에서는 유사점이 거의 없는 혁신적인 자산이다.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전통 금융과 함께 점점 더 빅테크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빼앗을 것이고 2030년까지 510억 달러 이상 네트워크 수익을 기대한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범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트랜잭션에 가스비를 지불하고 가스비가 소각되는 이더리움의 메커니즘은 가격 견인이 가능한 그런 요인이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스템이 잘 장착이 됐고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강점이다. 그래서 2030년까지 22,000달러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폭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해서 또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사실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럴싸하기도 하고 굉장히 강력한 임팩트를 안기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는 2030년 이전에 2만 달러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음 사이클 정도에, 이번 사이클의 목표 10,000달러, 다음 사이클 목표로 한 2만 달러 정도 제시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젤레, 이 비트코인이에요. 거의 비트코인이 100일 동안 통합을 한 뒤에 지금 다시 레드박스 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계획에 충실해야 된다. 나는 매주 포지션을 1%씩 줄여서 리스크를 줄여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74,000달러를 73,000달러를 돌파하고 나면, 그러니까 레드박스에 진입을 하고 나면 비트코인을 이제 매도 구간, 분할 매도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수 구간 do nothing, 홀딩 구간, 분할 매도 구간을 딱 세팅을 해놓고 이때 73,000달러를 돌파했을 때 이 첫 주에 2%인가 3%를 매도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계획대로 갈 거다. 이미 올라서면 레드박스로 진입하면 매주 1%씩 줄여갈 것이다. 그런 전략. 이 사람이 뭐 이때부터 1%씩 줄여가기 때문에 나도 줄여가야지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이걸 겪었던 사람들, 저 포함해서 이걸 겪었던 분들은 계획적이고 전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나 굉장한 포모가 시장을 뒤흔들었으며, 이때 모든 사람이 외쳤잖아요. 2021년 11월에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 돌파한다. 근데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정서적인 분위기가. 그런데 실제로 비트코인은 그때부터 거대한 약세장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되면 분할 매도를 하고 수익화를 하는 게 맞다. 이때 사실 엄청 쫄았잖아요. 이때 이게 이러다 다시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아요? 모르지. 개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보수적으로 분할 매도 구간을 미리미리 사전에 세팅을 하고, 이게 사실 이번 사이클 고점이 10만 달러가 될지 15만 달러가 될지 아니면 이 위가 될지 모르니까 조금씩 저점 분할 매도를 하고 중간중간에 또 저점 매도를 할 조정 구간이 오면 그때 또 매수를 하고, 그런 매도 전략을 우리가 조금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이 3데이 차트예요. 수이도 엄청 눌렸죠. 2달러 돌파 이후에 굉장히 강력한 조정을 받아왔는데 지금 상단 저항 뚫어냈고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곧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달러 걸쳐서 1.6달러 정도까지는 뭐 무리 없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을 안기는 차트입니다. 수익, 세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늘상 말씀드리지만 신규 신입은 언제나 공부 좀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빡세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비체인도 흐름이 좋습니다. 눌리기도 많이 눌렸고 이거 일간 차트인데 과거에 그랬듯이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그런데 이번에 한번 그러고 채널 자체를 뚫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얘기를 차트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비체인 같은 경우에 제가 자주 언급드리는데 사실 안타까운 종목이에요. 시세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비체인은 아마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가 더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주목도를 함께 높여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상용화를 일찍 시켜서 블록체인 혁신을 이 세상에 보여준 거의 원조급이라고 봐도 되죠. 루이비통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실제 루이비통 가방이 짝퉁인지 아닌지를 추적하는 그런 이슈로 관심을 받았었던 게 비첸이죠.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의 어떤 원조 1차적인 그런 모습, 형태를 보여줬던 게 비체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잘 구분도 안 해요. 비체인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의 어떤 카테고리 안으로. 그런데 이런 거 잘 바라보시면은 특히 홀더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잘 바라보시면은 비체인 대응하시는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받으실 만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비체인은 비체인 프로젝트 팀원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되게 적극적으로 지금 프로젝트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니까 홀더분들은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